당신의 삶에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37번째 에피소드 팀버튼 감독님의 비틀주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뭔가 다르죠? 예, 저희가 두 명이에요. 네. 이프님은 어디 가셨죠? 이제 아직 업무에 늪에서 빠지질 못하셔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네. 오지 못하셨는데요. 오늘은 뭐 색다르게 네. 두 명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또 설레요. 제가 설레. 우리가 둘이 이제 티키타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또 셋하고 두 명은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확실히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느낌이 네.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완전 뭔가, 다르거든요. 옆에 있는 친구랑 이야기하는 듯한 네, 맞아요. 그런 새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네. 네, 우선은 바로 네.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우선은 오늘은 다룰 작품이 비틀주스인데요. 우선은 비틀주스 시작하기 전에 네. 팀버튼 감독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선은 뭐 팀버튼 감독님은 1958년생이시고요. 나이가 좀 있으시죠? 전 되게 젊을 줄 알았어요. 네, 나이가 좀 있으시고 영화 경력도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세요.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나신 영화 감독이십니다.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 유명한 감독이시고 작품의 색깔이 워낙 뚜렷하시잖아요. 그래서 팀버튼 작품을 한번 보고 나면은 머릿속에서 낙인이 찍힌 것처럼 쉽게 지워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선 작품의 특징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 그의 생애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출처는 뭐 나무위키, 늘 우리가 활용하는 나무위키랑 감사합니다. 시내 21 그리고 인터뷰 영상을 좀 몇 개 참고를 했었어요. 우선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그 내성적인 성격이셨대요.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 약간 타란티노 감독님하고 좀 비슷한데 그 B급 괴물 영화나 막 TV 시리즈 이런 걸 굉장히 즐겨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낙서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조용하고 굉장히 독특한 정신 세계 탓에 학창 시절부터 뭐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왕따까지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짜 특이한 게 예술가들은 좀 어렸을 때 내성적인 좀 소심한 성격이 좀 은근히 많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신만의 생각이 고립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고립돼서 좀 그렇게 되는구나. 잘은 모르겠어요. 그럴 것 같긴 해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사교적인 예술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적 없거든요. 좀 안 어울리긴 한다. 사교적이라는 거는 내 내면보다 그 밖에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뭔가 그럼 내면이 성장할 시간이 없지. 그것도 맞는 말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내면의 성장을 위한 시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그리고 심지어 뭐 피규어를 모으는 취미가 있어가지고 여학생들도 굉장히 좀 멀리했다고 해요. 뭐 이후 성년이 돼서 예술을 굉장히 좋아했던 팀버튼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칼 아츠라는 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공을 애니메이션으로 선택하거든요. 여기서 그 칼 아츠가 설립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혹시 월트 디즈니? 네, 맞아요. 대단하다. 월트 디즈니고 디즈니사의 후원을 받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디즈니에 입사하는 그런 경로를 따라가게끔 되었거든요. 거의 저도 가고 싶은데요. 네, 좋은 학교인데 완전 엘리트잖아요. 그러면 엘리트 학교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팀버튼 또한 뭐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디즈니에 입사하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팀버튼과 디즈니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디즈니 좀 아기자기하고 뭔가 그런 느낌인데 맞습니다. 팀버튼은 좀 기괴한 느낌이라 기괴하죠 확실히. 좀 다르네요 느낌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주 나중에 현대카드에서 주관하는 컬처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서 팀버튼 감독님과 인터뷰를 좀 진행했었어요. 그 인터뷰 당시 말로는 디즈니 애니메이터로 활동하던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욱 괴짜였다고 자기가 스스로 밝혔습니다. 우선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림들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무기력해지고 어떤 건지 알 것 같아. 나는 좀 괴물을 그리고 싶은데 그쵸. 그 귀여운 그 사슴이나 다람쥐 그리고 있어야 되니까 자신의 그 예술적 가치관과 전혀 맞지 않으니까 맞네.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정신적으로 고단했던 것 같아요. 힘들었겠다. 그래서 너무 지쳐 있었는데 그러다가 우연한 어떤 발견을 했대요. 그게 뭐냐면은 줄무늬 양말을 신는 거라 그래요. 줄무늬 양말을 신으면은 자신의 마음이 좀 더 차분해진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물어봤더니 기묘하게 계속 빙빙 도는 힘이 자신에게
자신도 잘 모르는 안정감을 계속해서 줬다고 그래요. 참 팀버튼스러운 답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이해할 수 없는 일반인으로서. 근데 실제 팀버튼 영화에도 그런 줄무늬가 좀 나오는 느낌이 드는.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의 영화에는 뭐 나선형 문양이나 어떤 줄무늬 문양,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 문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듯 팀버튼은 약간 사람의 외적인 모습보다 내면의 어떤 것을 형상화하는 것에 굉장한 관심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그 독일의 그 표현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 독일의 표현주의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1차 대전 이후에 독일 민중이 겪는 패배감을 예술가들이 현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과장과 왜곡으로 그것을 대신해서 드러냈다고 해요. 네. 따라서 뭐 주로 그 리얼리티보다는 인간의 의식 자체에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우 독창적이고 시각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결국엔 이런 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은 팀버튼도 자신의 어떤 정신세계를 깊게 탐구함으로써 관객들에게도 내가 꿈속에 있나? 어떤 감독의 마음 속에 있나? 이런 착각이 들게끔 만드는 것이고 맞아요. 이는 앞으로 보게 될 다양한 작품에서 독특한 미장센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튼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처럼 결국 팀버튼도 디즈니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985년도에 워너브라더스로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워너브라더스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피위의 대모험이라는 첫 장편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제가 그거 봤어요. 보셨나요? 어때요? 너무 기발하고, 네. 그러니까 그 보통 그 찰리 채플린이나 아니면 미스터 빈처럼 되게 웃긴 맞아요. 그 역할인데. 네. 그 1인 극이에요. 맞아요. 1인 소동극인데 모험을 하는 건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한번 볼만한 것 같아요. 좀 그래도 코미디스럽지만은 않게 좀 기괴한 느낌이 좀 들지 않던가요? 그런 분장이라든지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그 예상외로 큰 흥행을 하게 됩니다. 피위의 대모험이 제작비가 약 500만 달러로 들었는데 약 4천만 달러가 넘는 8배 정도 가까이 되는 돈을 벌어들였다고 해요. 그 이후에 오늘 다룰 이제 비틀주스라는 영화를 찍게 되고 이 비틀주스는 제작비 880만 달러로 7,370만 달러. 그러니까 대흥행을 거둬들이게 된 거죠. 이를 기점으로 헐리우드에는 팀버튼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에게 널리 각인시키게 한 계기가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성공을 옆에서 지켜본 워너브라더스는 팀버튼에게 배트맨 시리즈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됐고 배트맨 1과 2 리턴즈인데요. 리턴즈 또한 팀버튼만의 색깔로 풀어내서 굉장한 히트를 하게 됩니다. 진짜 맞아요. 네, 배트맨 1은 오늘 또 같이 다뤄볼 거잖아요. 좀 이따 다룰 거예요. 특히 그 배트맨 1은 약 5천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팀버튼 최초의 블록버스터 영화로 평가되고 89년도 당시에는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헐리우드 시장에서 팀버튼이 먹힐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됐습니다. 맞아. 특히 이 부분이 좀 영화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형적이건 암울한 배트맨에 대한 묘사를 어떻게 보면은 성공을 시킨 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할리우드의 상업적 시스템과 그런 작가의 감독의 자유로운 표현이 어느 정도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배트맨이. 맞네요. 네. 진짜. 하지만 좀 워너브라더스는 아무래도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왜냐면은 본인들이 생각한 그런 영웅적인 배트맨의 모습이 전혀 아니고 팀버튼스러운 배트맨이다. 더 우울해진, 더 약간 어두워져 버리는 배트맨이기 때문에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좀 많은 트러블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겠죠. 실제로 애초에 팀버튼은 원작 배트맨에 대한 열렬한 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 제안이 들어오니까 그 배트맨 에 대한 어떤 내면적 갈등 이런 것에 굉장히 끌려가지고 제작을 했던 거지 사실은 뭐 이 스토리가 마음에 들어서 아니면 영웅적인 모습을 내가 묘사하고 싶어서 이 영화를 채택했던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 워너브라더스가 이후 시리즈를 조엘 슈마어에게 넘기게 되면서 망했죠. 쫄딱 망하게 됩니다. 완전 말아먹었죠. 저도 한번 봤는데요 옛날에. 1, 2는 아직도 제가 어린 나이에 봤는데도 기억이 남거든요. 명작이에요. 네. 아직도. 근데 3부터 5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렇게 뭐 재미있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 외에 유명한 작품들로는 가위손, 에드우드, 크리스마스의 악몽, 유령신부, 빅피쉬, 찰리와 초콜릿 공장, 스위니 토드,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 덤보 등 뭐 이름만 들어도 다 알 법한 작품들이 맞아. 많고요. 맞아. 시네브로에선 이 모든 작품들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그중 의미 있는 몇 개의 작품들을 선별해서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우선 정리하자면 우선 그 세상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각들을 과감하게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정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것을 보고 박수치게 만들면서 사실 예술이나 삶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팀 버튼의 작품들이.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러한 역설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진정 바라왔던 세상 그리고 혹은 어른들에 대한 모습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그 팀버튼이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팀버튼 작품 보고 어른들을 위한 동화다. 어른들을 위한 잔혹한 동화다. 동화 같다는 말이 늘 수식어처럼 붙는데요. 맞아요. 사실 이 동화라는 분위기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이유가 어른들에게 순수했던 어린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나? 그래서 어른을 위한 동화를 만드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추가해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어떤 감독이든 일반적인 그 평가가 뭐 어른을 위한 잔혹 동화 이런 식으로 팀 버튼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평가 말고 우리 시네브로가 이 영화 팀 버튼의 실제 영화들을 보고 과연 그런가 아니면 좀 더 깊이 있는 또 질문을 하면서 다른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것도 전 그런 지점이 또 기대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늘 영화를 다 다루고 난 뒤에 한 감독님의 영화를 다 다루고 난 뒤에는 늘 결론을 짓잖아요. 그때 한번 해보면 재밌겠네요. 그러니까요. 과연 맞는지 아닌지. 아무튼 그거는 뭐 끝까지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인터뷰에서 팀 버튼은 그 정상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요. 그 이유는 어떤 면에서 약간 선동적이고 약간 두려운 단어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어릴 적에 굉장히 그 좋아했던 괴물 영화를 보면서 항상 그 괴물은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맞아. 일반 사람 즉 정상인들이 훨씬 더 악당 같은 존재로 보였다고 해요. 근데 참 어린 나이에 그런 시각으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만화 영화들을 그렇게 다뤘다는 게 참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남다른 아이긴 했나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요즘에도 그 옛날에 봤던 만화가 재평가되잖아요. 특히 둘리 같은 경우. 맞죠. 고길동이 불쌍하다. 둘리와 도너는 완전히 이거 고길동한테 붙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민폐 캐릭터. 그렇죠. 그래서 고길동이 불쌍하다. 근데 예전에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는 고길동보다 둘리나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불쌍해 보이는데 감정이입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애들이니까. 우리가 사회를 경험하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는 고길동이 불쌍한 거야 오히려 맞아. 당하고 사는 거야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되죠. 근데 이건 팀 버튼이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이런 감정이 들었다는 거니까 굉장히 좀 성숙했다 정신적으로 독특한 정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특히 이런 분들은 영화를 보면 기대되는 게 우리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또 이미지나 이런 스토리를 보여주실 것 같아서 되게 기대돼요. 비틀주스만 보더라도 고정관념이 그냥 아예 무너졌습니다. 이런 영화를 만들어 이런 생각. 재밌겠네요. 네. 결국엔 어쨌든 TV 속 괴물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받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낸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팀 버튼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한 그들의 묘사를 단순히 무섭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무서운 생김새에도 우리에게 친숙하고 적대감 없는 행동을 보이면서 그들이 배척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현실과 동화되어야 할 아니면은 동화될 수 있는 대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현실과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조화라는 단어는 팀 버튼 영화의 주요 소재 중 하나인 가족으로 좀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런가요? 네,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가족이란 소재가 굉장의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시게 될 영화들도 비정상적인 어떤 대상이 따뜻한 누구를 만나서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그런 성장 드라마식 구성을 자주 볼 수 있을 겁니다. 팀 버튼이 가족, 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나 보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내면의 그런 가족에 대한 따뜻함이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를 도입을 위한 참고 자료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다양한 영화들을 접하면서 추가적으로 팀 버튼이 어떤 분인지는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이어서 비틀주스 한번 영화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1988년도 작품이고요. 88. 예, 팀 버튼 감독님의 두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품으로 할리우드에서 팀 버튼의 확실한 세계관과 독특한 작법을 사람들에게 널리 인식시키게 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수 있을 법한 스타일인데 흥행을 굉장히 했어요. 그래서 참 그 당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도대체 이 영화를 보고 놀라지 않았을까? 제가 우선 처음 봤을 땐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묘한 것도 기묘한 건데 약간 그 허접해 보인다거나 B급 같은 B급 감성이 있어. 그런 B급 감성이 느껴져서 당시 CG 그래픽 자체도 그렇게 막 잘 만들 수는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CG보다도 직접 만들어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소품 만들어서 촬영을 한다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좀 조잡할 수밖에 없긴 한데 어쨌든 기묘한 그런 조잡함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아무튼 흥행까지 성공을 했다고 해요. 우선은 제가 원래 준비했던 질문이 여러분들은 영화 비틀주스를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이프님이 안 계시니까 이즈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비틀주스도 그렇고 전 키위가 아니라 피위구나. 피위의 대모험하고도 연결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분만의 어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뭔가 그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데 뭔가 말 그대로 근데 저는 막연하게 이거를 동화적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동화적인 거는 좀 뭔가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근데 그런 동화적인 건 아니거든요. 이 비틀주스의 색깔은 뭔가 좀 호러인데 호러에 가깝죠 사실은. 호러인데 무섭지 않은 호러. 그렇죠. 좀 유쾌한 호러. 맞습니다. 아니면 좀 촌스러운 호러. 그렇죠. 이게 오히려 동화보다는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게 더 맞아요. 저쪽 피위의 대모험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 피위 잠깐 얘기를 하면 그 캐릭터 이건 완전 피위의 대모험도 캐릭터 극이에요. 그렇죠. 비틀주스도 캐릭터 극이에요. 그렇죠.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그 캐릭터 자체가 워낙 독특하고 살아 있어서 근데 이제 이후에 할 배트맨 1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화는 캐릭터 극이에요. 조커란 캐릭터가 이 영화에 살렸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 팀 버튼 감독은 캐릭터를 창조해내는 데 있어서 되게 독특한 정신에 독특한 이미지의 캐릭터를 창조하는데 탁월한 역량이 있다. 근데 그 캐릭터가 밉지가 않아요. 맞아요. 밉지가 않다는 게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막 밉거나 막 저 캐릭터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봤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근데 이렇게 많은 그 3연타로 성공한 거잖아요. 1편부터. 그렇죠. 이 성공해낼 수 있었던 건 그 당시 사람들한테도 팀 버튼의 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기괴하면서도 되게 우스꽝스럽고 촌스러운 캐릭터가 먹혔다는 건데 피위도 어떠냐면 진짜 독특해요. 그 보통 이제 그 미키마우스나 아니면 뭐 톰과 제리 같은 그 만화 캐릭터 같은 경우엔 특정 밈을 반복하잖아요. 뭐 계속 웃는다든지 그 캐릭터를 사람으로 옮겨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되게 끔찍하고 무서울 것 같아. 무섭겠죠. 계속 웃어. 조커처럼 계속 웃어. 피위도 계속 웃지 않나요? 계속 웃어. 저도 잠깐 봤는데.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죠? 아니 이게 뭐 어렸을 때는 뭐 그냥 웃으면 웃나 보다 하는데 어른이 돼서 그걸 보니까 저 웃는 모습이 뭔가 기괴하고 소름이 돋는. 되게 전 그래서 이게 되게 분명 팀 버튼은 코미디 영화로 만들었는데 코미디스럽지만은 않다. 그쵸. 이 안에 호러도 있고 다양한 감정들이 드는 거예요. 와 이게 뭘까? 저는 그 감정의 정체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 비틀주스 보면서도 이게 마냥 웃기지만은 않은 뭔가가 좀 있는. 근데 하여튼 재밌어요 팀 버튼 영화는.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고 네. 그거를 왜 팀 버튼은 그러면은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 대상을 그럴 이렇게 수 있어요. 가볍게 네. 희화를 하면서 관객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기 편하게 설정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맞아요. 저도 그 이유를 팀 버튼의 그런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또한도 네. 오늘 리뷰를 시작하면서 한번 다뤄볼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네. 우선은 저는 이 작품을 보고 팀 버튼의 초기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팀 버튼이 추구하고자 했던 영화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었던 작품이 아닌가. 그 독특하고 그 기묘하다는 그 미장센은 뭐 두말 할 필요도 없이 뭐 보신 분은 바로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런데 이 B급 요소 안에도 자신의 영화 감독의 일생 동안에 대중들하고 소통하고 싶을 법한 내용은 분명 있을 것이다라고 우선 저는 생각했고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저는 약간 소외받는 자를 위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소외. 우선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우선은 팀 버튼 감독님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내성적이고 독특한 상상에 빠져 있는 탓에 학창 시절부터 말수도 없고 친구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 이러한 부분은 그의 첫 단편 애니메이션인 빈센트에도 잘 드러납니다. 그 약 5분 정도, 6분 정도 하는데 네.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작권에 침해되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보시는 것도 팀 버튼의 그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것에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사실 그 빈센트라는 작품은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호러 영화를 주로 찍으셨던 그 빈센트 프라이스라는 배우님에 대한 오마주로 만든 작품입니다. 물론 팀 버튼이 그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빈센트라는 영화에는 팀 버튼의 어릴 적 삶이 어느 정도 투영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팀 버튼은 정상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가 비정상이었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 보고 항상 얘는 비정상인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싫어했던 네네. 거죠. 그래도 빈센트에서도 소년 빈센트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네. 늘 어두운 방에 앉아가지고 애초에 흑백 영화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너무 어두워요. 그 어두운 방에 앉아가지고 기이하고 공포스러운 상상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 심지어 말을 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해서 대사도 한마디 없거든요. 그리고 글이나 그림들로 오히려 그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을 하곤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늘 정상적인 삶을 요구하는 숙모나 엄마는 또래처럼 밖에 나가서 제발 좀 놀아라 라고 하면 그에게 늘 핀잔을 주곤 합니다. 그러나 그 빈센트는 그 사이에서 약간 좀 갈등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갈등을 겪다가 맞아. 결국에는 더욱 내면의 깊은 어둠에 빠져서 결국 쓰러진 채 영화가 끝나는 그런 굉장히 우울한 단편 애니메이션이에요. 진짜 자기 얘기를 했네요. 네, 근데 웃긴 거는 이거는 디즈니사에서 일할 때 만든 작품이에요. 디즈니에서 이걸 허락해줬나 승인?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만든 작품일까? 네. 아무튼 디즈니에서 만든 작품이니 전혀 분위기가 극과 극이잖아요. 맞아요. 재밌는 이런 뒷이야기가 있고 이렇게 빈센트처럼 사람을 어떻게 보면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폭력과 강박증이 될 수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당연하죠. 네, 이러한 개인적인 사유들이 비틀주스에도 자연스럽게 묻어나오지 않는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어린 시절도 또 떠오르는 게 우리 학창 시절에도 뭔가 정상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학습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우리 맞아요. 뭐 학급에서도 항상 모든 아이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닮아가잖아요. 맞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매를 들고.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팀 버튼은 이제 학창 시절 때 많이 경험한 것 같은데 제가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 팀 버튼 어쨌든 미술을 전공했잖아요. 애니메이션. 근데 선생님이 팀 버튼의 미술 세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지 말라 이런 식으로 강요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얼마나 스트레스였을까요? 맞아요. 아마도 자기의 이 미술 작품 어떤 그런 양식뿐만 아니라 맞아. 본인의 어떤 가치관까지 좀 피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진짜 그림에 있어서 이렇게 그리면 안 돼, 뭐 이렇게 그려야 돼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원래.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그 팀 버튼 감독님의 그런 예술관을 이해해 주신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잘 됐네요. 잘 됐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아무튼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유치원 때인가 그게 좀 서러웠나 봐요. 기억이 나는데 하늘을 제가 다른 색으로 칠했나 봐요. 하늘인가 바다인가. 근데 선생님이 이거는 파란색으로 칠해야 돼. 나무는 갈색으로 칠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니 하늘이 실제 하늘은 파란색뿐만 아니라 그 해질 때 보면 맞아요. 빨간색도 되고 그렇죠. 다양한 색깔이 다양한 있거든요, 색이 실제로. 네네. 참 그렇죠. 우리가 미술 천재를 놓쳤을 수도 있겠다. 그 선생님의 한마디로 저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피카소를 한 명 놓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 아무튼 좀 아쉽네요. 이 그러니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선 그 영화의 주인공은 아담과 바버라 부부가 나옵니다. 우리에겐 그 델마 루이스로 매우 친숙한 이분, 네. 지나 데이비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지나 데이비스 이분은 특히 웃는 모습이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맞아요. 그치 특유의 그게 있어요, 표정이. 뭔가 맞습니다. 네.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선 중요한 것은요. 주인공이 유령이라는 점이에요. 그 보통 정상적인 사고로 돌려보면은 죽은 자는 곧 유령이고 유령은 곧 악의 존재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게 보통 고정관념이죠. 그렇죠. 고정관념이죠. 네. 이게 따라서 일반적으로 유령이 등장하는 영화는 최대한 공포스럽게 만들고 기묘하게 표현하며 살아있는 자, 즉 선을 대표하는 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맞서 싸워서 살아남는 식으로 전개를 이어갈 겁니다. 보통 그러죠. 네, 하지만 이 영화에선 역의관계가 성립합니다. 유령을 찾아내기 위해 윽박지르는 사람이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이고 사람이 더 무섭죠. 네, 그렇죠. 창틀에 매달리는 등 들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에요. 유령이 겁이 많아. 맞아, 겁이 많아요. 또 오히려 죽은 사람들이 더욱 사람 냄새가 나게끔 묘사하고 있는데요. 진짜. 그 사람 냄새는 바로 서툴다라는 지점에서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가 한국에 수입돼서 들어올 때 원래 제목이 유령 수업이었다고 해요. 맞죠? 네, 맞아요. 네, 유령 수업인데요. 실제 넷플릭스랑 왓챠에도 맞아요. 유령 수업으로 올라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막 배우는 학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들을 놀래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설정 자체도 코미디고 사실 뭔가 기발하죠. 무섭기보다는 어쩔 때는 되게 귀여운 모습들이 좀 있어요. 저는 그 식탁보 같은 걸 둘러쓰고 귀신인 척 목소리 흉내내는 게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맞아. 귀엽더라고요. 저는. 그 대표적인 장면이 여럿 있지만은 이 영화에서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그 살아있는 자들을 내쫓을 목적으로 그 식탁에 둘러 앉아 있는 그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춤을 추게끔 만드는 그거 거잖아요. 진짜 명장면이더라고요. 네, 그거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상황이라면은 유령의 존재가 확인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은 맞아요. 사실은 대놓고 감독님께서는 웃기려고 만든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반면 살아있는 자를 정상인으로 본다면 오히려 정상인들은 유령보다도 더욱 악하고 비정상적인 존재같이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우선은 그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죽은 자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 또한 막 집에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유령 테마파크. 원래 집에 딱 이사 들어왔을 때 그 이제 그 부인이 처음으로 한 행동이 집 인테리어를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가 만든 예술품을 들여오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도저히 현실 세계에 어울리지 않을 법한 장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복장들도 굉장히 웃겨요. 그 오히려 죽은 그 부부들은 복장이 굉장히 일반인이 원래 그냥 입을 법한 되게 일반스러운 그런 복장을 입고 있지만은 죽은 자들의 복장을 살아있는 자들의 복장을 보면요. 진짜 뱀파이어, 진짜 마녀, 시커먼 옷. 그런 분위기의 복장들을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유령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 집 자체가 유령의 집 테마파크가 될 수 있을 것 같도록 그렇게 묘사를 해버린 거예요. 맞아.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인데요. 네. 왜 팀버튼은 비정상적인 존재를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존재인 죽은 자들로 이 영화를 전개해 나갔고 왜 하필 정상과 비정상의 그런 묘사를 뒤바뀌도록 설정했을지 이런 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확실히 팀버튼 자신이 비정상적인 맞아요. 삶을 살고 비정상으로 낙인을 찍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억한 심정과 한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그쵸. 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것들을 자기가 살아왔던 이 역사들을 그 한을 영화를 통해서 좀 뭔가 좀 반전을 좀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고 싶었던 거죠. 어떤 교훈인가요? 이게 실제 그러니까 유령이라는 걸 굳이 등장을 시켜가지고 유령이 오히려 정상인
인들처럼 보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이 비정상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그런 효과를 노린 거죠.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면은 유령보다 저 사람들이 더 이상한데 비정상적인데 네. 이런 질문을 당연히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영화를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진짜 의도한 대로 잘 만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 세상과 어릴 적에 세상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거든요. 팀 버튼이. 자신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소외된 사람들, 맞아요. 그게 이제 이 영화에서는 죽은 자들로 표현될 수도 있고 약자이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다면은 단순히 소외된 사람들은 비정상적이지 않다. 뭐 이런 본인 같은 사람은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어떤 인식 개선 캠페인에서 끝나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보다도 사실은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좀 든 생각이 있는데, 실은 그 여성 문제나 인종차별 같이 그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회 내에선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그쵸.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약자가 강자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였다면 오늘날은 백인 대 흑인, 여자 대 남자 이렇게 서로 편을 나눠가지고 갈등을 빚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신종 갈등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사실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그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지 않다, 흑인은 백인보다 열등하지 않다라는 식의 어떻게 보면 단순히 약자를 옹호하는 것에만 급급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것에서 기인한 문제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게 조화라고 생각해요. 조화. 서로 어울리는 거죠. 우리가 그 이제 사실 영화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영화들이 이렇게 묶여서 여러 가지 영화들의 교훈들이 묶여서 저도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리들리 스콧 감독님의 작품 G.I. 제인 봤을 때도 아마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은데, 그 오늘날 같이 그 다원화된 사회에서 사실 사회를 어떤 약자와 강자로 나누는 일률적인 기준은 분명 없고 그걸 나눌 수 있는 어떤 권위자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쵸. 단지 그 자신이 속한 사회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공존하는 것이, 그게 아마 지속 가능한 사회이고 오늘날의 덕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이 영화에서는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제 사실 이 영화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뭔가 좀 어떤 느낌 드셨어요? 혹시 비틀주스라는 뜻을 좀 알고 계셨나요? 전혀. 비틀은 딱정벌레인데. 그렇죠. 딱정벌레 주스로 만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좀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팀버튼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비틀이 딱정벌레라는 뜻이 맞고 주스가 그 우리가 갈아 만든 주스잖아요. 사실 딱정벌레 주스. 다른 감독이었더라면 좀 역겹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텐데, 팀버튼 감독이 비틀주스라는 영화를 가져오니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좀 기대심과 호기심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뭐 그런데 그 딱정벌레 주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사실 그 베텔게우스라는 행성이 있어요. 오리온 자리를 이루는 알파성인데, 이를 영어식으로 읽으면 비틀주스라고 합니다. 아, 거기서 따온 거예요? 네네. 와. 그래서 이제 베텔게우스는 오리온 자리에 그러니까 입구에 자리 잡은 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일종의 그 관문처럼 해석이 된대요. 관문? 네, 그러니까 문이죠, 문.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있는 문인 거예요. 실제 거의 문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죠. 그래서 팀버튼은 이런 삶과 죽음의 경계면을 그린 이 영화의 제목으로 너무 적절하다고 생각했대요. 맞네. 근데 우선은 제작사가 워너브라더스죠. 반대를 했는데 완강히 밀고 나갔다고 합니다. 잘했네.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워너브라더스는 계속 태클을 거는 게 영화가 망하는 쪽으로 태클을 걸고 그렇죠. 가만히 보면 맞습니다. 감독은 잘 가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네. 네, 그렇죠. 이게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이제 워너브라더스는 워낙 큰 그런 제작 기관이고 맞아요. 그리고 상업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 팀버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술가적인 성향이 짙은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근데 이 둘이 조화를 이루었어. 이게 가장 포인트 같아요, 저는. 맞아요. 누가 어느 한쪽도 굽히지 않고
아니죠. 워너브라더스가 좀 굽혀졌을까요? 아무튼 성공을 이뤘다는 점.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그쵸, 만들어 양보했다는 점. 갔겠죠. 외부 영화 외부에서도 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아무튼 이러한 관문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그 비틀주스죠.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령인가? 유령 비틀주스는 그 인물 이름이죠. 네, 이제 배트맨 1에 이제 브루스 윌리스로 나오는 마이클 키튼. 마이클 키튼. 네, 마이클 키튼으로 나오죠. 그리고 산자와 어떻게 보면 죽은 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이 사실 비틀주스이거든요. 영매 뭐 주술사 같은 느낌인가? 주술사. 우선은 주술사라고 유령 주술사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영매. 아무튼 그 죽은 부부는 자신의 집을 개조하는 살아있는 부부들을 내쫓으려고 하지만은 초보 유령이기에 늘 서툴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집이라는 거는 심리치료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내면을 의미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 한번 해보신 적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가벼운 심리치료로 그림 치료가 있는데 그 중에 집을 그려봐라. 그거 저도 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아니면 나무를 그려봐라. 그렇죠. 나무도 있고요. 그래서 창문이 의미하는 거, 뭐 집을 두르고 있는 울타리가 의미하는 거 다 있거든요. 있어. 문이 의미하고 집은 의미하고 맞아요.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집 자체는 사람의 내면을 의미해요. 결국에는 그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의 집을 개조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소외받는 자들, 소수자들, 약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상인과 같이 개조하려는 것으로도 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뭐 웃긴 점은 뭐 살아있는 부부가 개조하는 집이 전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전의 집보다 더욱 괴상하다는 점이 좀 저는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그 살아있는 부부는 유령을 보지는 못하지만은 나중에 유령을 존재를 알아채고 오히려 그들을 직접 끌고 와가지고 덤벌이의 수단으로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소심한 유령들에게 오히려 모습을 드러내라면서 윽박을 지르니까 당연히 초보 유령 부부는 자신의 모습을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죠. 결국에는 이런 비틀주스, 그러니까 마이클 키튼은 이러한 초보 유령을 대신해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허물어주는 베텔게우스 같은 관문의 역할을 시작하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요, 집이라는 것은 문 앞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문을 열고 들어가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죽은 부부 아담과 바바라 그리고 살아있는 딸 리디아의 협동으로 비틀주스라는 관문을 부수고 어떻게 보면 결과에 해피엔딩으로 한 집에서 함께 살며 조화를 이루면 사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결말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에는 정리하자면은 팀버튼은 그 소외받는 자들에 대한 위로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또한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정상적인 사람들에 대한 인식 개선, 행동을 개선하는 것 외에도 비정상적인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한 장면이 그 마지막 장면이죠. 그 리디아 아빠가 책을 들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런가요? 네. 거의 끝날 때쯤에 이렇게 책을 들고 있는데 그 책 제목이요. 산자와 죽은 자의 조화, 이게 제목이고 부제가 신참 사망자 지침서로부터. 사실 이 영화에 그 핸드북이 나오거든요. 기억나시죠? 그쵸. 죽은 자들이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이 핸드북을 뺏겨요. 누가 가져가잖아요. 그 뚱뚱하신 분이 가져가는데 가져가서 이제 나중에 이런 인간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책을 발간한다는 그런 팀버튼의 상상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럴 수 있겠다. 아무튼 심참 사망자 지침서를 참고해서 산자와 죽은 자의 조화라는 책을 만들었다는 의미는 그 비정상적인 사람들에게도 사회로 나가기 위한 노력 혹은 자신의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좀 강조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누구냐? 바로 팀버튼이다. 팀버튼 또한 이러한 작품들을 앞으로 계속 만들 거면서 자신도 소외된 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소외됐던 자로서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하는 영화를 만들 것이다라는 것을 좀 드러냈다고 저는 좀 생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짓자면요,
이거는 이야기 내적으로 팀 버튼의 특징을 좀 비추어 봤을 때는 약자나 소외된 자를 주로 주인공화해서 다룬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결국에는 이런 양립되어 있는 두 존재들이 서로 가족이나 어떤 합동체를 이루면서 조화롭게 결국엔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 맞아, 사실 맞아. 저는 이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독특한 사람 그리고 일반인과 생각이 많이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 보통 양상을 보여요. 첫 번째로는 스스로 고립되든지 맞아. 아니면 폭력적으로 노출을 하든지. 맞아.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폭력과 스스로 고립되는 것은 사실은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낳으면 나았지 정상인들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상인들은 더 그들을 오해하죠. 하지만은 팀버튼이 물론 이런 남들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그리고 스스로가 이런 굉장히 건전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세계관이 조금 우울하긴 하지만 이걸 굉장히 조금 건전하게 드러내면서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갔어요. 다행히도. 네, 그래서 근데 확실히 팀 버튼이 한없이 우울하고 부정적으로만 갔으면 영화를 만들었어도 그런 식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영화 자체를 못 만들었을지도 그쵸. 몰라요. 오히려 뭐 이제 많은 대중들의 인기를 못 누렸겠지만은 공포 영화의 대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맞아. 아무튼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진짜. 전달하면서 대중들의 손을 많이 잡을 수 있었던 그런 영화 감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맞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메시지가 좋더라고요. 다르지만 우린 조화롭게 지낼 수 있다 이런 점. 그리고 맞아. 영화 외적으로는 뭐 독특한 미장센으로 팀 버튼이 누구인지 확실히 각인시켜준 영화가 아닐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비정상이 아닌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아티스트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감독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 저는 그 리디아의 그 존재 역할이 되게 중요했다고 봐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유령 가족과 그 자기 원래 그 본 가족 살아있는 사람 가족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 자체가 근데 원래 되게 좀 우울하고 좀 까만 기운이 있거든요. 네. 마녀처럼 복장을 하고 다니고 팀 버튼의 어떻게 보면 좀 그 형상하고 어린 시절 저도 그 생각했어요. 자기를 그대로 투사해서 리디아를 만든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리디아가 결국엔 같이 이어주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좋더라고요, 저는. 결국에는 그 리디아도 약간 좀 밝은 분위기로 바뀌잖아요. 마지막에. 사실 그 리디아는 영화 중반에도 나오지만 죽고 싶다고. 진짜 자살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우울하고. 그래서 그런 다크한 아이였는데 결국에는 뭐 이제 유령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도 하나 봐요. 그러면서 뭐 과학은 C 맞았는데 수학은 A 맞았다 뭐 이러면서 삶의 활기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공중에 올라가서 함께 춤을 추는. 근데 특히 다른 가족은 유령 부부를 못 보는데 리디아가 제일 먼저 봤고. 맞아요. 리디아한테만 보이는 게 아니죠. 유령이 원래 다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은 팀 버튼의 형상이라도 볼 수 있겠다 리디아를. 그리고 유령을 가장 먼저 봤다는 거는 가장 먼저 봤어요. 팀 버튼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런 비정상적인 존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맞아. 그래서 진짜 맞는 말인 게 비정상적인 존재가 비정상적인 존재를 알아보고 먼저 다가갈 수 있고 나랑 같은 색깔이 같으니까. 그렇죠.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리디아가 비정상적인 존재를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세계라고 해야 될까요? 현실로 같이 끌고 와서. 맞아. 사실 그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유령이란 존재들을 해하려고 하거든요. 맞아. 돈벌이로 이용하려고 하고. 하지만은 계속 리디아가 말리잖아요. 그들 그만 놔두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어주는 역할을 한 거죠. 저는 또 이 영화를 좋게 본 게 이제 관계가 이제 원래 유령이 대부분의 그 영화에서는 그 유령도 그렇고 귀신도 그렇고 뭐 드라큘라나 그쵸. 되게 나쁘고 악하고 무서운 존재로 항상 그 고정관념이 있어요. 맞아요. 항상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이용되는데 솔직히 진짜 귀신이 있다면 그렇게 뭐 나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나쁜 사람이 있지만 착한 사람도 많고 귀신이 만약에 진짜 있다면
지금 유령 부분처럼 그런 좀 귀신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수호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유령 보고 착한 귀신이 얼마나 많겠어, 세상에. 그쵸. 진짜 있다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는 오히려 잘 되라고. 귀신 맘이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나쁜 귀신 안 만나게끔 기도하는 게 맞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특히나 귀신도 제가 만약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가 있다면 특히 뭐 그 영화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그러면은 귀신도 처음에는 되게 얼떨떨하고 내가 죽었나? 맞아. 그럼 귀신 훈련을 그쵸. 이렇게 해야 되는 수업을 거예요. 받아야죠. 수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다는 생각도 들고. 아 참 근데 좀 기발한 상상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공포 영화를 보면은 그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전혀. 언제 죽었지? 초심자, 초심자인가? 아니면 고수인가? 뭐 유령에도 그런 경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자체를 몇 년 차다 이런 거. 근데 사실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만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유령은. 근데 유령들도 억울할 거예요. 아니 왜 사람들이 왜 우리를 나쁘게만 보지? 착한 유령도 얼마나 많은데? 유령도 직업이 다양할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게 나오잖아요. 그 사실 그 아까도 문이라는 게 나오는데 문을 이렇게 분필로 그리고 맞아.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죠. 그 안에 다양한 직업들이 있거든요. 직업이 있어요, 실제로. 그 이제 뭐 행정 처리하는 사람도 있고 번호표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스템적인 우리 세계와 다를 게 없는 그러니까. 그런 사후 세계도 비슷한 게 있는데 참 독창적이고 저는 죽은 자들의 사회도 살아있는 사회와 크게 다를 거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맞아. 살아있는 사람들이 경험한 세계가 곧 죽은 자들이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아니 영원히 계속 유지된다면 생각이 갑자기 뭐 바뀌진 않을 테니까 여기 산 것처럼 거기서 살겠지. 아 그러니까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간 그 영적인 세계가 사실은 지옥이나 어떻게 보면 사후 세계로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후 세계는 뭐 불이 있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불이 있거나 악마가 삼지창을 들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상상이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천국이나 지옥이 더 판타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옛날 그 어떻게 보면 어릴 때 읽던 그 그림 성경이라든지 이 안에 있는 이미지에 이미 각인이 돼가지고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긴 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팀 버튼 이걸 확실히 바꿔버렸다. 이런 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에서 확실히 좀 예술가적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 유령이 죽었는데 다시 집으로 이제 물 젖은 상태로 들어오잖아요. 집에 들어와서 집을 나가려고 하니까 집 밖에는 어떤 막 거대한 사막처럼 보이고 모래 괴물이 못 나가게 해요. 근데 이런 설정이 왜 그랬을까요? 왜 유령들은 자기 집에서 못 나갈까요? 다른 지역으로 못 갈까요? 한번 들어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계속 생각이 되더라고요. 집을 125년 정도 살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제한이 왜 있을까? 뭐 영화적 제한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의미가 뭘까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자기 집에 이제 붙박혀서 그럼 자기 집이 만약에 재개발되거나 아파트 들어오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 보통 우리가 그 이제 보통 외국에서 주로 나오는 공포 영화들이 보통 이런 스토리를 따라가는데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 고립된 공간. 컨저링도 그렇고 어쨌든 집 주인이 있는데 굉장히 애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120년 정도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내쫓으려고 한다는 점이 아마도 그런 클리셰가 있죠. 클리셰를 팀 버튼 우선 생각을 했고 근데 이걸 무섭게 표현한 게 아니라 좀 문을 열었더니 어떤 모래 사막에 그 뱀 같은 굉장히 그 용 같은 뭐 굉장히 이상한 생물체가 돌아다닌다는 점이 좀 다르겠죠, 설정이. 그 사막 모습이 달리 그림처럼 보이잖아요. 달리 시계 늘어져 있고. 맞아요. 딱 그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달리도 굉장히 그 독창적인 세계관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팀버튼도 비슷하게 굉장히 팀 버튼이 예술을 전공해서 그런지 그 미술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소품으로 많이 활용하기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배트맨에도 사실은 그 조커가 그 이제 어디죠? 그 여자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킴 베이싱어일 거야 아마. 들어가는데 독가스를 살포하고 미술관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낙서를 하잖아요. 그 장면도 그 굉장히
다양한 유명한 예술 작품이 활용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유령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줬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비틀주스 자체가. 참 신기하고도 특히 그 얘기도 해야 돼. 미니어처를 주인공이 만들어놨잖아요. 미니어처 안에도 또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비틀주스 그 인물도 거기 안에서 뿅 나오고 그것도 좀 기발하지 않나요? 맞아요. 미니어처에서 살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도 현실 세계로 넘어오고 그런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기자기한 느낌. 미니어처 안에는 또 세상이 또 다른 세상이 또 있잖아요. 미니어처의 세상이 있고 거기에는 뭐 비틀주스가 살긴 하지만은 그 미니어처도 땅을 파면은 그 미니어처 그대로 또 땅이 맞아요. 파져요. 굉장히 기발해요. 그것도. 진짜 기발해. 그러니까 상상력이 정말 풍부하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참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상상을 하시고 계시는지 참 놀랍긴 합니다. 확실히 근데 리들리 스콧도 에이리언이 이제 그 되게 충격을 주는 이미지적인 충격을 주는 방법으로 등장을 했었는데 대중에게 각인을 줬잖아요. 네네. 근데 리들리 스콧하고 팀 버튼이 둘 다 이미지를 활용한다는 거는 비슷한데 좀 달라요. 색깔이.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달라요. 완전 달라. 어떤 차이점이 리들리 있을까요? 스콧 감독님은 최대한 현실적으로 좀 주려고 그건 맞아. 한다는 그분은 거.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최대한 현실적으로 하지만 맞아. 팀 버튼 감독님은 되게 환상적으로 그죠. 판타지적 판타지적 성향이 강하신. 중간에 그 유령 부부들도 머리를 겁주려고 머리를 자기가 막 임의로 바꿨는데 되게 기괴하잖아요. 그게 되게 그런 상상력. 그렇죠. 리들리 스콧 감독님의 세계관으로서는 좀 달라. 영화관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네. 그런 이미지잖아요. 맞아. 뭐 근데 그 괴물 이미지가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요. 참 팀버튼은 그 가운데 적정선을 잘 지키는 것 같긴 해요. 더 무서워지면 이게 호러가 되고 좀 기괴해진다. 그렇다면은 이제 비정상적인 사람이 진짜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적당한 선을 딱 지키는 그 선을 지키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 피위 데몬도 그렇고 배트맨도 그렇고 조커도 약간 기괴하긴 한데 그렇게 뭐 용납하지 못할 만큼은 아니니까 보다 보면 또 적응이 돼. 그렇죠. 그래서 가위손에 저는 정말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난다 생각하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봤는데 봐야겠네요. 네,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제가 오늘 말한 키워드들이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한번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좋습니다. 배트맨 1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